예, 전북대학교 경영학과의 최준호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변화와 지역의 과제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땡땡형 일자리라는 거 이제 그게 처음이 이제 광주형 일자리였고 그 광주형 일자리 2015년도에 이제 연구를 같이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는 게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광주형 일자리를 아주 중요한 공약 사항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이제 정권이 출범하면서 국정 과제로 들어갔고 그게 지금은 아주 이제 여러 지역에도 관심이 있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는 사업으로 전환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뭘 추구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주형 일자리는 일종의 이제 과거하고 이제 일자리 창출의 정책이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어,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대기업을 유치해서 그냥 일자리 창출하는 모델 이런 식의 접근이 아주 일반적인 일자리 창출의 접근이었고 그렇죠. 근데 이것이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도 이제 노사민제 협의회에서 준비하셨지만 지역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현장에 있는 목소리, 지역에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걸 파악하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모델이 이런 겁니다라고 제안을 하면은 그 제안에 대해서 정부가 평가를 해서 합당하다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퍼 부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고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일자리 관련된 이제 노동 정책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일종의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사실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 사업이긴 하지만 노동 정책 같은 것도 지금 계속 분권화되고 있고요. 일자리 정책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는 사업 말고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던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고선패 사업이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작년에 5개 지역이 선정되고 올해 이제 4개가 추가적으로 됐습니다. 그 사업도 아주 큰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저희 지역이 이제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전북이 이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서 예산이 제일 많이 받긴 했지만 한 예, 5년 동안 1,000억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지역에서는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는 게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 수도권을 지원하지 못하는 이 예산상의 상당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도 최근에 이제 일종의 지역 일자리 사업들은 굉장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찾아서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오늘 크게 보면은 뭐 광주, 전주 얘기를 좀 드릴 거고 사실 더 중요하게는 이제 지역에 있는 여러 주체들이 그럼 이런 과제 앞에서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나라는 얘기들을 좀 마지막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광주, 전주뿐만 아니라 뭐 군산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사례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추후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은 한마디로 분권화라고 보여져요. 분권화. 이 분권화는 어떤 분권화냐면은 정책의 분권화와 예산의 분권화입니다. 과거 같으면은 이제 지역에서 일자리 사업 하시는 분들, 인자위 같은 뭐 지산마 사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중앙에서 거의 다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다 예산도 꼬리표가 다 붙어 있어요. 요만큼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수당 10만 원 하나 더 주지도 못하는 구조를 딱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깨고 지역의 자율권을 준 게 사실은 이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뭐 고선패 사업 이런 이제 사업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역에서 그럼 과연 이제 이런 일자리를 만들 때 무슨 고민을 같이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는 여기 뭐 성장 일자리 분배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사실은 평택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있는 요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 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사회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게
전라북도가 지금 전국에서 가장 비정규직이 높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일자리 문제를 접근할 때 반드시 마음속에 이렇게 좀 품으면서 같이 가야 될 지점이 일자리의 숫자에 자꾸 빠져버리면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후회스러운 결과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회 양극화 이 국면에서 좀 좋은 일자리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그래서 일자리 질서 전반에 어떤 개혁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지금 사실은 우리 양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어플라이 하는 데에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노사민정의 협정서입니다. 협약서가 있어야 돼요. 협약서가.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를 이런 일자리를 할 때 광주형 일자리 정신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노사민정이 합의해야지 어쨌든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뒤바뀐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자리가 중요해지니까 거꾸로 노사민정 협의회가 활성화되는. 사실은 노사민정 협의회가 활성화돼 가지고 일자리가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산출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자리 사업 예산 많다는데 들여다보니까 이거 노사민정 협의 필요하네.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서 도장 찍고 끝나는 이런 형태의 접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원래 추구하려는 그 방향성, 지역에 있는 주체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이 협치하고 거버넌스를 튼튼히 하는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잘 되면은 뒤에 문제들은 사실은 조금 더 쉬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앞부분, 노사민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준비를 해서 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떻게 광주형 일자리 2015년도에 할 때 이제 그 모델을 얘기하면서 어 가장 고민했던 것이 연구진 안에서도 '이게 될까?'였어요. '이게 될까?' 이런 방식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일자리 정책을 '이게 가능하겠어?' 라는 거였고 사실은 노사민정 협의회 이 공간에서 일자리를 중심에 놓고 고민한 그 경험이나 성공을 이렇게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사민정 협의회 사실은 너무 좀 퍽퍽하죠. 지금 지원군도 보면은 저는 지금 엊그저께도 이제 저희 다른 이제 토론하면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노사민정 협의회 사업처럼 노동부에서 가성비 높은 사업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사무국 지원금 뻔하지죠. 그러니까 전국에 16억 원을 가지고 전국을 지금 광역이랑 기초를 다 나눠주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어쨌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혁신적으로 하기가 일종의 물적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일자리에서 고민한 적도 별로 없고 주체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인제 상황 속에서 그게 선후가 쪼금 바뀐 측면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거버넌스 저는 일자리보다 이 거버넌스 노사민정 협의회가 됐든 다른 형태가 됐든 이 거버넌스를 단단하게 잡아가는 게 일자리의 모델을 창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 노사민정이 각각의 역할들을 같이 해보자라는 거였고요. 뭐 지금까지 5개 정도가 선정이 됐고 3개, 이 파란 글씨로 있는 거는 뭐냐면은 협약식을 맺은 데예요. 협약식을 맺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상생형 지역 일자리 어플라이 하려고. 이 5개는 거기서 선정이 이미 된 것이고. 어, 그래서 이제 이것의 뿌리가 됐던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어떤 기반으로 해서 나왔을까?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금 있는 시장님 말고 전임 시장님이 시장이 될 때 공약 사항이었어요. 광주가 잘 모르시지만은 우리나라의 제2의 자동차 도시예요. 울산 빼고는 광주에 있는 기아차가 가장 큰 공장이고 그 공장에 좀 이제 캐파를 지금 뭐 한 100만 대까지 늘리겠다. 지금 53, 4만 대 정도 되는 거를 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가장 걸림돌이 뭘까요?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자동차 산업에서 이 인건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현대차 지금 이제 GGM이라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광주형 일자리 결과물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일종의 새로운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건데 공장을. 그게 인제 뭐 23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자동차 공장이 설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가장 인제 그 걸림돌이 뭐였냐면은 인건비였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문제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15 년도에 그 프로젝트 광주형 일자리를 프로젝트를 하는데 당시에 2015 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2억 5천 정도로 세웠어요. 그 쉬운 예산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단일 연구 사업으로 2억 5천. 거기다가 11명의 전국에 있는 어 전문가들을 모아서 연구진을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광주분은 2분인가 계셨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결국은 이제 이래저래 다 정책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렇게 인제 역할들도 추후에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이 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키워드를 두 개를 뽑으라 그러면 여기 있는 혁신과 연대라는 개념입니다. 이 혁신은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의 모양이 아니고 자동차 공장의 운영에 있어서도 과거의 방식이 아닌 뭔가 혁신적인 것들을 꾀해 보자는 거고 그다음에 연대라는 개념. 연대라는 것이 어 하나의 뭐 대기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꼼짝꼼짝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015 년도에 제가 맡았던 이제 11명의 자리가 다 인제 업무 분장이 있었는데 저는 시민단체하고 협력사의 노동조합원들의 의견을 취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시민단체를 가면은 의아해하죠. '아니 무슨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를 왜 찾아왔어요?' 이런 식의 반응인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찾아왔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다 그런 반응이셨고 당시에는 뭐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들을 우리 연구진만 얘기했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가서 설명을 해도 잘 모르는 상황. 이런 취지로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데 광주 시민단체나 아니면 광주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일자리가 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도 인제 의견 수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력사들 에 대해서도 협력사는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이제 많은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중 구조 문제 노동 시장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2015 년도에 기아차가 기억하기로 평균 임금이 9,600만 원 정도 됐어요. 기아차 노동자분들이. 2차 밴드를 내려가면 2,300만 원, 400만 원분이 안 되는 거예요. 4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엄청난 갈등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자동차 산업이 광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원청인 기아차는 민주노총 금속이니까 민주노총 사업장이고 또 협력사들은 또 한국노총으로 많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양대 노총 간의 그 원청과 협력사 간의 갈등도 있고요. 아주 인제 여기 이제 많이 보고 계시니까 막 심한 말은 못 드리지만 그 협력사가 갖고 있는 엄청난 불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임금을 높였다 그래서 박수치고 샴페인 터뜨릴 때 여기서는 막 소주 마시는 거죠. 그게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 임금한테 CR이라는 그 단가 후려치기로 해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깨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도였다라고 보여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질 측면에서 일자리 층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일자리를 좀 이렇게 상향 평준화 시키는 식의 인제 접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주체들이 되게 다른 입장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요. 예. 그래서 뭐 노동시장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어떻게 사회 통합적 방향으로 개혁하자 뭐 이런 것들이 하는 거였고 여기 보시는 상향 편준화, 하청업체 임금 상승 이런 것들을 도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그런 얘기도 여기는 뭐 예 자동차 자꾸 해외 공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국내 공장이 안 세우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이 슬라이드의 그 오른쪽에 있는 표가 바로 중소기업 대기업의 연봉 차이 같은 것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고 이것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왜곡된 걸로 좀 정상화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거 와중에 여기 보시는 이 표가 인제 자동차 공장을 새로 세울 때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랑 대기업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해서 뭔가 혁신적인 공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인제 추구했던 바였습니다. 그 시민단체나 경영계
또 노동계도 원청과 하청 협력사까지 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의 이제 이해 당사자들을 결합시키는 게 굉장히 큰 숙제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 노사민정 협의회라는 틀이 당연히 광주도 있죠. 근데 거기는 지금 평택은 모르겠어요. 민주노총이 들어오시나요? 그런데 이제 민주노총이 이제 안 들어오는 구조잖아요. 지금까지도 안 들어요. 작년에 이제 원포인트 사회적 대학 그렇게 되면서 지금도 이제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노사민정 협의회라는 공식적인 법적인 그 사회적 대화기구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주체인 민주노총이 이 테이블에 앉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새롭게 테이블을 만든 겁니다. 옆에다. 그 새롭게 테이블을 만든 게 바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라는 거였어요. 여기서는 나중에는 이제 민주노총이 막 반발하고서 이제 같이 안 했지만은 초창기 논의 때는 민주노총이 들어왔고 공공운수도 들어오고요. 민주노총에 청년 대표도 들어오고 여성 대표도 들어오고 뭐 소상공인 대표도 들어오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 일자리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거의 뭐 격주에 한 번씩 계속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안건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다듬는 작업들을 해요. 그 모델들을.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사민정 협의회가 정말 좀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많지 않은데 군산형도 잠깐 말씀드리면 군산도 그런 노사민정 협의회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군산에 이제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이 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이 외부적 충격이 클수록 안에 있는 그 이해 당사자들이 결속력은 강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기가 커지면서 군산 같은 거는 민주노총까지 결합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동안 노사민주협의회를 34차례인가 해요. 10개월 정도 동안.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서너 번씩 하는 거예요. 이 회의를.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지금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거버넌스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역할을 했고요. 이 거버넌스의 위원장을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전남대에 있는 교수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꼭 필요해요. 평택에서도 일자리 모델을 이제 고민하실 텐데 정말 여기에 좀 결합을 세게 하셔서 본인 시간과 열정을 쏟을 분들을 몇 명을 이제 구해내셔야 돼요. 그걸 키맨이라고 이제 뒤에는 제가 표현하고 키 그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4대 의제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 4대 의제도요. 여기서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적정 임금, 적정 노동 시간, 원화청 상생, 뭐 경영 참여 이런 얘기들이 연구진 2015년도에 연구진의 연구 보고서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한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건 누가 규정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안에서 거기 있는 주체들이 계속 토론하면서 결과물이 광주형 일자리 그럼 이 네 개의 기둥을 세우는 거다. 우리 광주형 일자리의 가치는 이거야라고 네 개의 의제를 뽑아낸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정 임금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사실은 연구진들은 한 4천만 원짜리 일자리를 얘기했어요. 근데 4천만 원짜리인데 저희가 이 4천만 원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때 다 설문조사도 하고 대학생들에서 얼마 정도면 2015년도 기준입니다. 평택에도 아마 4천만 원짜리 일자리가 많지 않을 거예요. 바로 들어가서 4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죠. 또 민주노총 쪽에서는. 왜냐하면 반값 임금이라고 공격하셨거든요. 왜냐면 본인들은 9,600만 원씩 받으니까 이제 이런 이제 시각차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다운된 수준에서 지금 임금이 설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적정 노동 시간도 당시에는 50인 시간이 이제 법제화되기 전이니까 이것도 이제 노동 시간을 줄이자 좀 노동의 인간화 그러니까 좀 시간도 줄이고 좀 작업장도 좀 혁신해 가지고 노동 중심의 좀 어떤 좀 공장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들을 거기서 했었고요. 세 번째가 바로 원화청 상생입니다. 이게 동방 성장의 개념이고 네 번째가 아 당시에는 이게 이제 경영차 지금은 이제 노사소통 투명 경영이라는데 당시에는 일종의 에, 노동이사제 같은 거 경영 참여를 얘기했고요. 경영 참여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공공부문에서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건데 왜 이런 것이 들어갔을까 보면 이제 연구진들 몇 분이 서울시에서 노동이사제를 출자 출연기관 공기업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 연구진들이 같이 결합하면서 그럼 이렇게 좀 소통하는 거를 기존에 있던 소통 채널하고 좀 다른 혁신적인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 그리고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이사자를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4대 의제를 기반으로 해서 광주형 일자리가 진행이 됐고요.